1908년 러시아 시베리아 한적한 마을에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대. 하늘이 붉게 물들며 거대한 무언가가 떨어졌고 마치 피를 흘리듯 폭풍과 폭염이 인근 마을들과 숲을 파괴했다더라. 살아남은 이들은 하나같이 녹아내린 듯한 기괴한 생물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폭발이 일어난 곳은 사람들에게 신의 저주가 내린 땅으로 알려졌대. 현재까지도 밤에는 붉은 빛과 기형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다고 해. 충청남도에 있는 목매다는 다리 들어봤어? 다리에 가면 목을 매는 밧줄이 저절로 목에 걸린다는 얘기. 언젠가 술에 취한 한 아저씨가 마을로 가기 위해 그 다리로 갔다고 해. 평소에는 가지 않을 길이었지만 밤도 늦었고 술도 취해 좀 더 빠른 그 길로 향했다고 하더라. 아저씨는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다리를 건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다리 밑에서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무언가의 소리를 들은 거야. 아저씨는 어둠 속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도 그 흥얼거림은 멈추지 않아. 겁에 질려 술이 깬 아저씨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 그 소리는 점점 노랫소리에서 흐느끼는 소리로, 흐느낌에서 울부짖는 소리로 변해가 결국 그 소리가 아저씨의 귓가에서 속삭이듯 들렸을 때 아저씨는 공포에 질려 기절해버렸대. 아저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대. 아저씨는 술에 취해 꿈을 꾼 것인가 생각했지만 자신의 목을 보고는 이 다리에 정말로 귀신이 산다 생각했나봐. 왜냐하면 자신의 목에는 마치 목을 맨 듯 깊게 패인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 (10년) 전쯤에 옆집 축사에서 일어난 일 못 들어봤지? 우리 마을에 진짜 사람 얼굴이 달린 개가 나타났더라고. 지금은 소를 키우지 않지만 그때에는 옆집에 엄청 큰 축사가 있었대. 근데 거기를 지키는 진돗개가 새끼를 가졌나봐. 옆집 영수 삼촌이 당시에는 이 마을에 살면서 그 축사를 지켰다는데 진돗개가 새끼를 낳는 것도 그 삼촌이 받아줬다더라. 문제는 태어난 새끼가 사람 얼굴을 가졌었다는 거지. 삼촌은 화들짝 놀라 새끼를 집어던지고 멀찌감치 떨어져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대. 근데 그것이 삼촌에게 말을 걸었다더라. 나를 데려다줘 라고. 계속해서 그 말만 반복했대. 삼촌은 공포감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것이 그 말을 반복하며 서서히 삼촌에게 기어오더래. 삼촌의 발 근처까지 다가온 순간 그 집 할아버지가 냅다 그것의 머리를 호미로 찍어버렸대. 공기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치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피 한 방울 튀지 않고 그것이 쪼그라들었다 하더라. 할아버지는 가끔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 소인지 개인지 인간인지를 헷갈려 하는 것들은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라고 덤덤히 말하고 가죽만 남은 그것을 불로 태워버렸다 하더라. 삼촌은 그날 이후 우리 마을을 떠났어.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네. 대체 그것은 어디로 자신을 데려다 달라 한 것일까?
최근 우리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밤늦게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낯설게 느껴진다고 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그림자에게 쫓기게 된다고 해. 단순히 쫓기는 게 아니라 정말 위협을 가한다나 봐. 어제도 여기 뒷골목에 있는 빌라에는 경찰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대학생 청년이 그림자에게 쫓겼다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마치 손톱으로 긁힌 듯한 등과 배에는 상처투성이었고, 경찰은 그저 정신병 걸린 환자가 자해를 한 소동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말이야. 근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지. 2주 전에도 잠시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온 한 아저씨가 휘청거리며 술에 취해 골목을 걷는 여성을 보게 된 거야. 근데 그 여자 뒤로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살금살금 따라가고 있더래. 아저씨는 저게 뭔가 하고 유심히 살펴보니 그게 그림자였다는 거야. 아주 부자연스럽게 낯선 그림자가 마치 여자의 그림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며 쫓아가고 있더래. 순간 아저씨는 저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급하게 여성에게 "당장 도망쳐!" 라고 소리를 질렀대. 그러자 갑자기 가로등이 깜빡거렸고 그 찰나의 순간 그 여자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믿기지 않지? 하긴 내가 이 동네에 몇 년을 살았는데 그런 일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걸. 근데 말이야, 너는 아까부터 왜 자꾸 도망치려는 거야? 난 그저 너의 그림자일 뿐이야. 어젯밤 길을 가다가 이상한 여자를 보았어. 내 집은 산 밑에 있는 아파트이기에 집으로 가려면 등산로가 있는 계단을 지나서 아파트 방향으로 가야만 했어. 근데 그 계단에 낡은 옷을 입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애가 있는 거야. 그 시간에 왜 거기에 아이가 있지? 라는 생각으로 길을 잃었나 싶어 아이에게 다가갔어. 왜 여기 있니? 엄마는 어딨니? 집이 어디니?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아. 그저 웅크리고 추운 듯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 난 경찰을 부르려고 했어. 아무리 봐도 여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거든. 핸드폰을 들고 112로 신고를 했어. 그런데 핸드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어린 여자의 목소리더라. 치지직거리면서 여자애가 나에게 "못 본 척 해줘" 라며 중얼거리고 있었어.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여자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검은 눈동자가 없이 하얀 눈알만 빙글빙글 돌아가며 내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말을 반복하듯 입모양을 움직이고 있었어. 그리고 웃었어. 난 무작정 도망쳤어. 가방이고 핸드폰이고 모두 집어던지고 집으로 달려갔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 그날은 엄마랑 같이 잤어.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가방하고 핸드폰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웠거든.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너도 나를 못 본 척 해주면 좋겠어. 그럼 이만 끊을게. (2006년) 인제에 있는 우리 할머니 집에 홍수가 난 적이 있어. 초등학교 방학이라 할머니 집에서 잠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일어난 거야.
계곡에서 불어난 물은 순식간에 우리 할머니 집을 덮쳤고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가르면서 인근 부대 군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마을 주민들은 모두 근처에 있는 산으로 대피했지. 할머니를 따라가면서 나는 마을을 바라봤어. 작은 논밭들은 이미 모두 물로 가득 차 있었어. 그리고 여자가 서 있었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에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어. 그런데도 난 그 여자가 웃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여자는 기뻐하고 있었어. 마치 이 물살들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거센 물살 속에서 그 여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 그 여자의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지만 어떤 흔들림조차 없었어. 나는 할머니를 보고 저기 여자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어. 할머니는 나를 따라 그쪽을 바라보시더니 황급히 내 고개를 강제로 돌렸어. 그리고 힘을 주어 나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어. 나는 계속 할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리고 산속에서 군부대가 사용하는 훈련시설에 모두 모여 자리를 잡았을 때 할머니가 나를 붙잡고 말씀해 주셨어. 가끔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이 깊어지면 눈에 띄기도 한다. 너는 이곳 사람이 아니지만 이 마을 주민들은 모두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도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잊어라. 나는 화가 난 듯한 할머니 표정이 너무 무서웠기에 알겠다고 그랬어. 그리고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 지금 집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 그때처럼 정말 많은 비가 내려. 신도시니까 홍수 걱정은 들지 않아. 다만 지금 창문 밖으로 서 있는 그때의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쳐버렸다는 거야. 내게는 말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 죽어버린 누나가 한 명 있었어. 누나는 마을에서도 매우 귀엽고 활발해 많은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어. 하지만 5살일 때 갑자기 동네에서 누나는 사라져버렸고 온 동네 사람들이 누나를 찾아다녔다고 해. 결국 누나는 얼마 뒤 마을 뒤에 있는 버려진 우물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어. 마을 어른들은 우물 근처에서 놀다가 그만 빠져 죽어버렸다고 해버렸대. 하지만 5살 어린아이가 올라가기엔 너무 높은 우물 입구와 평소에도 무섭다며 우물 근처에도 가지 않던 우리 누나가 우물에서 죽은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었나 봐. 결정적으로 우리 누나의 시체를 꺼냈을 때 시체는 물에 퉁퉁 불어 있었지만 그 우물은 애당초 물이 말라버려 버려진 거였거든. 누나의 옷도 물기가 전혀 없었다고 해. 그 후 내 가족은 그 마을을 떠났고 내가 태어났다고 해. 아버지가 매년 조촐하게 챙기던 제사상의 주인이 나의 누나였다니. 어쩐지 어릴 적부터 꿈속에서 질질 울던 그 여자애가 괜히 내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이미 네 차례는 끝났어. 이제 내가 우물에서 나갈 차례였을 뿐이야. 내가 설악산 조난대원을 그만둔 이유는 간단해. 설악산에는 무언가 살고 있거든.
선배들이 내게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땐 그저 신임 놀리기라 생각했어. 실제로 난 그런 쪽으로는 겁이 많아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밤에 담배 피러 나가는 것도 무서웠거든. 선배들의 이야기는 설악산에서 조난당하는 사람은 조난을 당할 때나 그 전에 모두 똑같이 무언가를 만났다고 해. 뒤로 걷는 남자. 조난자들은 하나같이 뒤로 걷는 남자를 봤다고 하더라. 등산복이 아닌 집에서나 입을 평범한 옷을 입고 그저 뒤로 걸어가고 있는 남자를 말이야. 그 누구도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해. 아니, 아마 보이지 않는 편이 맞겠지. 짧은 머리지만 왜인지 어두운 안개처럼 가득 차 있는 그 얼굴은 누구도 보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느꼈다고 해. 텅 빈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그 원망 가득한 눈빛을. 문제는 조난당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우리 구조대원들은 그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본다면 반드시 산 아래로 던져진다는 소문이 있었지. 20년 동안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최고참 선배도 이 남자를 만나고 일을 그만뒀다나 뭐라나. 믿지는 않았지만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남자를 봐버렸다는 거지. 평범하게 대피소에서 쓸 비품들을 챙겨 산에 올라가던 중 등 뒤로 우다다다 하는 발소리가 들리더라. 뭔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려는데 그 남자가 내 앞으로 지나가더라고. 뒤로 걸으면서 그 얼굴이, 그 눈빛이 나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미친 듯이 산을 올라가고 있었어. 나를 원망하는 그 눈빛, 나를 죽일 듯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난 그 즉시 설악산에서의 근무를 그만두었어. 처음에 말리던 선배들도 내가 그 남자를 보았다 하니 급히 다른 산에 있는 구조대원 자리로 연결시켜 주었더라. 그게 전부야. 진부한 이야기지. 하지만 말이야,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알고 있어. 왜 선배들이, 우리같이 구조대원들이 그 남자를 본다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지 이해가 가더라. 그 얼굴? 그건 내 얼굴이었거든. 피투성이로 갈기갈기 찢어진 내 얼굴. 이건 우리 사촌형과 내가 겪은 이야기야. 당시 사촌형은 고등학생이었고 나는 중학생이었어. 설날이라 온 가족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모두 모였고 어른들은 술을 마시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하지만 형과 나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었어.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편의점 하나 없는 이 촌동네에서 나와 형은 할 것도 없어 말도 안 되는 농담이나 서로 해대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 그러다가 불쑥 형이 내게 할머니 집 뒤쪽으로 2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폐가촌을 다녀오자고 말하더라. 형이 예전에 할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전쟁 후 살아남은 북한군이 30명 정도 되던 그 마을 사람들을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도륙을 내버리고 시체를 뜯어먹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죽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당시 어린 시절 난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 형은 내게 그 마을에 한번 다녀와 보자고 말했지만 난 형의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어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하지만 형의 끈질긴 설득과 막판에 형이 내게 같이 다녀온다면 당시 유명한 온라인 게임에 좋은 아이템을 주겠다는 조건을 승낙하고 그 마을로 향하게 되었어. 정말 후회되는 선택이었어. 이른 저녁을 먹고 출발했기에 이미 해는 저물고 있었어. 마을에 도착하니 해가 지평선에 닿기 직전이었고 폐가촌이라고 해봤자 별건 없었어. 그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쓰레기들과 집의 일부였을 벽돌이나 나무들이 전부였지. 누군가 캠핑이라도 다녀간 듯 최근에 생긴 쓰레기들도 보이더라. 뭐 그래도 그 나이에는 아주 재미난 모험이었지. 형이랑 나는 그렇게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해가 저물라고 할 때 집으로 돌아가려 발을 돌렸어. 그때였을 거야. 그 소리가 들린 게. 마을 가운데서 꽃기호 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 온 마을을 감싸듯 쩌렁쩌렁한 닭 울음소리였어. 형이랑 나는 흠칫 놀라긴 했지만 닭 소리인데 그리 무섭지는 않았지. 형은 닭은 원래 아침에 해가 뜰 때 우는 거 아니었나? 해가 질 때 우는 닭이라니 미친 닭을 다 보네. 라며 낄낄거렸어. 그러면서 형이 한번 찾아보자 라며 마을로 다시 몸을 돌렸고 별 생각 없이 나도 따라갔던 것 같아. 정말 후회되는 선택이었어. 닭 울음소리가 들렸던 곳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무언가 부서진 듯한 상자 부스러기들과 노란색 종이 쪼가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어. 닭은 어디에도 없었지. 그 순간 꽃기호 하는 소리가 우리 머리 위에서 들렸어. 무너져가는 폐가 위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어. 형과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어. 그리고 둘 다 숨조차 쉬지 못하고 얼어버렸지. 그건 닭이 아니었어. 벌거벗은 남자가 우리를 보면서 울고 있었어. 희죽희죽거리면서 꽃기호 하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우릴 향해 울고 있었어. 그리고 마치 날개라도 되는 것 마냥 두 팔을 펄럭이며 우리에게 달려들었어. 그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마치 꿈속에서 본 듯 산길 어딘가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누군가에 의해 끌려갔고 완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였었어.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에 곧 퇴원했지만 어른들은 나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어. 사촌형은 아마 폐쇄병동에 들어가 있을 거야. 형은 나보다 늦게 발견되었고 형은 그 마을, 우리가 그 남자를 만난 곳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 형은 그날 이후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대. 날고기만 보면 입으로 쑤셔 넣었고 해가 질 때마다 마치 그 남자처럼 꽃기호 하며 울부짖었대. 고모와 고모부는 어떻게든 치료를 해보려고 했겠지. 하지만 결국 사촌형이 지나가던 어린아이의 팔을 물어뜯어 그 살점을 씹어 먹어버렸을 때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거다고 여겼나봐. 난 사촌형이 불쌍해. 그때의 내 선택도 너무나도 후회되고 그래서 난 사촌형이 제발 나보다
오래 살아있으면 좋겠어. 가끔 내 꿈에 그 남자가 나타나거든. 쪼그려 앉아 내 사촌형을 씹어먹고 있어. 그리고 난 사촌형을 바라봐. 사촌형은 언제나 날 보며 빙그레 웃으며 말하지. 다음은 너 차례야. 제발 사촌형이 그 병원에서 나보다 먼저 죽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야, 너 영철이 기억하냐? 왜 그 옛날에 경찰에서 형사하다가 그만두네. 그래, 고등학교 동창. 걔 왜 경찰 그만뒀는지도 아냐? 그 연쇄살인 사건 있잖아. 우산살인 사건들. 그래, 걔 담당이 그거였대. 지가 살면서 그렇게 괴기한 사건은 본 적도 없고 그 후유증도 엄청났다더라. 처음 본 시체부터 엄청났대. 노란 우산이 마치 입에서 튀어나오듯 꽂혀 있었고 시체는 사지가 무언가에 깔린 듯이 납작하게 펴져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꼭 6일마다 그러한 시체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었다더라. 시체는 늘어나고 증거는 전혀 없고 아주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6번째 시체가 나타났대. 영철이가 그 시체를 보고 경찰 그만뒀더더라. 엄청났거든. 시체가 우산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거든. 두 발목은 딱 붙어서 우산 손잡이처럼 J자 모양으로 꺾여 있고 다리부터 허리까지는 우산 몸통처럼 꼿꼿하게 굳어 있더래. 문제는 상체였지. 두 팔을 위로 번쩍 든 시체가 가위로 오린 도화지처럼 아주 깔끔하게 우산살처럼 펴져 있었다더라. 벗겨내진 가죽이 우산천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영철이를 빼고도 그 시체를 본 사람들 대부분이 일을 그만두거나 정신치료 받았다고 하더라. 그 역겹고 기괴한 시체. 범인은 아직도 찾지 못했대. 경찰관 극비로 취급되는 사건이라더라. 본인도 본인이 겪은 일이라 아는 거지 자기 팀하고 그 상부 빼고는 다른 경찰들도 모른대. 아, 맞아. 마지막 시체 옆에 쪽지도 하나 남아있었대. 그 미친 사이코 새끼가 남긴 쪽지.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더래. 나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 우리 집 뒤쪽으로는 아주 넓은 갈대밭이 있어. 2층에서 바라보면 바람에 따라 살랑거리는 갈대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 그래서 난 창문 근처에 테이블을 두고 그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지. 그날도 그렇게 앉아서 친구에게 추천받은 책을 읽고 있었어. 조금 열어둔 창문 사이로 기분 좋은 바람이 흘러들어와. 바람을 따라 갈대가 부딪히는 소리도 바스락거리며 들려왔어. 그렇게 멍하니 갈대숲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무언가를 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들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듯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갈대들이 보였어. 서걱, 서걱. 누군가 갈대를 밟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어. 그 부자연스러움이 점점 내 집 쪽으로 가까워졌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군가 손으로 갈대를 헤집으면서 우리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그러다 뚝! 바람도, 갈대도,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췄어. 긴장되는 내 숨소리만 들려왔었지.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 소리가 멈춘 그곳에서 사람 머리가 갈대 사이로 쑥 하고 올라왔어. 갈대처럼 샛노란 그 여자의 머리가 쑥 하고 올라왔어. 창백한 얼굴, 멀리 있지만 느껴지는 그 한기, 온몸이 짓눌리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저 그 여자를 바라만 볼 뿐.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렇게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나와 여자는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 눈조차 한번 깜빡이지 않던 여자는 해가 완전히 저물자 사라진 것 같았어. 아니, 그저 어두운 갈대숲만 보일 뿐이었어. 창밖으로 오직 어둠만이 보일 때 난 드디어 공포감을 이겨내고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 밀려오는 피로감과 터질 것 같은 방광의 느낌을 받으며 현실이었음이 느껴지더라. 다급하게 화장실로 달려왔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 너무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곧 부모님이 돌아오실 시간이었기에 난 울면서 변기물을 내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 그리고 문 앞에 있었어.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울고 있었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마치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다가 그 무엇을 발견한 것처럼 실성한 듯 입꼬리는 말려 올라가 웃으면서 울고 있었어. 찾았다. 외마디를 듣고 난 기절했어. 다시 눈을 떴을 때 난 갈대숲에 서 있었어. 내 머리보다 높게 자란 갈대숲에서 나는 길을 찾아 헤맸어. 아무리 나아가도 아무리 뛰어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갈대숲뿐이야. 대체 여긴 어디인지, 대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 수십 년을 헤맨 것 같아. 해는 언제나 내 머리 위에 떠 있었어. 난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지쳐 쓰러져서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디선가 빛이 보이더라. 난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고개를 들었어. 눈앞에 건물이 보여. 드디어 찾았어. 난 드디어 찾았어. 2층 집에서 나를 쳐다보는 저 여자의 자리가 내 자리야. 난 돌아가야만 해. 너무 기뻐. 기뻐서 울음이 나와. 이제 나도 다시 돌아가는 거야. 좀 괴상한 얘기야. 임시 아저씨 알지? 저번에 파출소 앞에서 전봇대에 목매달고 죽은 아저씨. 그거 그 아저씨 자살한 거 아니라더라. 아니 자살은 맞는데 그 밧줄이 귀신 들린 밧줄이래. 동네에선 유명하다더라.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그 밧줄에 목이 걸려서 죽었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나무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그만 빗물에 미끄러졌었는데 글쎄 버려져 있던 밧줄이 휘리릭 목을 휘감더니 그대로 걸려 죽어버렸고 그 아버지는 변소에서 변을 보다가 구멍에서 튀어나온 밧줄이 목에 걸려 그대로 매달려 죽어버렸고 이어서 임씨 아저씨도 그렇게 죽어버렸고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이 사람들이 꼭 죽기 전에는 목에서 붉은 반점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한대. 그리고 마치 밧줄에 걸린 자국 마냥 온 목을 동그랗게 감싸는 모양으로 난다는 거야. 그렇게 온 목이 반점으로 감싸지면 기이한 사고로 밧줄이 목에 걸려 죽는다는 거지. 야야, 저기 쟤 보여? 임씨 아저씨 아들. 쟤 목 봐봐라. 그래, 저 반점. 제가 죽으면 소문이 사실인 거겠지. 야, 근데 네 목에 그건 뭐냐? 뭐야? 야, 뭐야 너? 그 반점은. 아무래도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새벽에 그랬어. 아니, 이번엔 좀 달라. 진짜 병이 나은 것 같아.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 그냥 계속 똑같은 속도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 저번 집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냥 환청인가 싶어서 약을 먹고 다시 자려고 했어. 근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시하려 해도 너무 신경 쓰였어. 약도 효과가 없었고. 갑자기 화가 너무 나는 거야. 왜 내가 이런 환청에 시달려야 하는 건지 갑자기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문을 벌컥 열며 소리를 질렀어. 제발 나를 내버려둬! 그러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대답하더라. 너가 죽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야. 너무 화가 났어.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차피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관문을 거칠게 닫았어. 소리와 현관문이 무언가에 걸리더라. 돌아보니 그건 손이었어. 문틈 사이로 끼인 손. 남자의 손처럼 보이는 거친 손. 당황한 나는 현관문을 계속해서 닫았어. 하지만 손은 그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그러다 그 밑으로 다른 손이 쑥 하고 또 들어왔어. 이번엔 매끄러운 여자 손 같았어.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 나는 계속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어. 이젠 손들이 문을 잡고 힘을 주어 문을 열려고 하더라. 얼마나 서로 옥신각신했을까. 손들 사이로 쑥 하고 머리가 들어왔어. 키득키득거리는 어린 꼬마 아이의 얼굴이었어. 아이가 생긋생긋 웃으며 내게 계속 너가 죽으면 좋겠어. 너가 죽으면 좋겠어. 너가 죽으면 좋겠어. 말하고 있었어. 너가 죽으면 좋겠어. 미친 듯이 현관문을 당겼어. 좋겠어. 머리가 현관문에 끼어서 짓눌리고 있었어. 그래도 그 아이가 웃어. 너가 죽으면 그 아이가 좋겠어. 중얼거려. 너가 죽으면 좋겠어. 너가 죽으면 좋겠어.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너가 죽으면 있었어. 좋겠어. 너가 죽으면 좋겠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게 내가 이성을 찾았을 때 난 침대에 누워있더라. 꿈만 같았어. 병이 더 깊어진 건가 걱정도 들었고. 그런데 내가 현관에서 본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이 환청이나 환각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 그 엄청난 손톱들과 머리카락들. 그건 현실이었어. 너무 기뻤어. 그동안 내가 겪은 일이 모두 현실이었다니. 난 병이 아니라 그저 스토킹 당하고 있던 거였구나. 정말 다행이야. 너가 죽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너가 죽으면 좋겠어. 새벽에 그랬어. 너가 죽으면 좋겠어. 너가 죽으면 좋겠어. 이번엔 좀 달라. 너가 죽으면 좋겠어. 너가 죽으면 좋겠어. 너가 죽으면 좋겠어. 안개 끼는 날, 산속은 정말 고요함으로 가득해. 난 그런 산속을 걷는 걸 좋아했지. 그날도 그렇게 안개로 가득 낀 산으로 향했어. 내가 가는 산은 그리 높은 산은 아니기에 정상까지는 2시간 정도면 충분해. 난 아침을 먹고 가볍게 도시락을 싼 뒤 산을 올랐지. 안개 낀 산이라도 길을 잃을 걱정은 없어. 산 중턱에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장승 한 쌍이 서 있고 길도 하나밖에 없는 산길이라서. 주마다 그 산을 오르는 나는 눈 감고도 오를 수 있는 정도였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안개 속 그 고요함을 즐기며 산을 올라 장승을 지나 정상까지 올랐어. 가볍게 도시락을 까먹고 그 고독함을 즐겼지.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슬슬 하산을 준비하며 짐들을 챙겼어. 그리고 길을 따라 산을 내려왔지. 중간 지점인 장승을 지나 얼마나 내려왔을까? 시계를 보니 이미 2시간도 넘게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렸나 의아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개의치 않았어. 그런데 난 분명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데 장승이 다시 나왔어. 설마 에이, 안개 때문에 나무를 잘못 봤던 건가 싶었어. 다시 길을 따라 내려갔어. 장승이 다시 나왔어. 혼란스러웠어. 산은 온통 안개로 가득해. 다급해졌어. 당황스러워서 길을 따라 허겁지겁 달려갔어. 장승이 다시 나왔어. 뭐지? 뭐지? 무서워. 분명 난 산을 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어디선가 다시 장승이 계속 나와.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이야. 안개들이 걷히지 않아. 눈물이 났어. 다리가 후들거리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 장승이 다시 나왔어. 장승이 나를 쳐다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 질질 짜면서 산을 뛰어다녔어. 길을 잘못 들었나 생각도 하며 전혀 가보지도 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했어. 장승이 다시 나와. 입이 찢어져라 나를 보고 웃고 있어. 엄마를 부르며 또 달렸어. 장승이
장승이 다시 나와. 장승이 왼쪽으로 고개를 꺾고 나를 보고 웃고 있어. 더 이상 생각하기를 그만두었어. 난 그저 산을 내려가고 싶을 뿐이었다고. 장승이 다시 나왔어. 장승의 목이 잘려 있었어. 등이 무거워. 메고 있는 가방이 너무 무거워. 가방을 집어던지고 산을 내달렸어. 그런데도 등이 무거워. 무언가 매달려 있어. 무언가 매달려 내 등에서 웃고 있어. 웃음소리가 등에서 들려. 난 그저 살고 싶어. 제발 날 여기서 꺼내줘. 너는 네가 좋아. 네, 심선달 경위입니다. 예, 실종자 찾았습니다. 예, 여기 괴종산 등산로 계단에서 넘어졌나 봅니다.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 그 도굴꾼인지 뭔지 가방에서 장승머리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우리 집에는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가보가 있어. 내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뭐 부르기는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모습은 야구방망이에 더 가까운 것 같아. 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전혀 썩지 않고 가끔 이상한 이파리들이 자라나기로 할 정도로 독특한 물건이야. 지팡이의 소유자는 일생에 딱 한 번 자신이 원하는 딱 하나의 소원을 지팡이에게 빌 수 있고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다만 그 소원은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어야 하고 지팡이의 소유는 오직 세대별로 집안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자식이어야 한다더라. 그리고 반드시 자식을 낳고 나서야만 소원을 빌 수 있다나 봐. 만약 지팡이의 소유주가 자식을 가지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지팡이는 반드시 어디선가 갓난아기를 데려온다고 해. 대신 지팡이의 소유주는 3달에 한 번씩 공물을 바쳐야 돼. 장소와 시간은 언제나 달라. 시기가 되면 꿈속에서 그 장소와 시간을 누군가 알려준다고 해. 곡물은 언제나 묵이었어. 도토리묵, 메밀묵, 청포묵, 언제나 종류별로 다양하게 바쳐야 했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집이 특이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지팡이의 원래 주인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인 것 같아. 성인이 되고 여자친구와 재미삼아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무당이 내게 돈을 쥐어주더라. 그리고는 모시는 분에게는 봐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신 차비나 하십시오 라면서 그대로 돌려보내더라. 결혼하고 태어날 딸의 이름을 지으러 철학관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가위에 눌려본 적도 없고 사고에 당한 적도 없었고
하나 아쉬운 점은 나는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거든. 그런데 고양이들은 나를 정말 싫어하더라. 아무리 사람을 잘 따른다고 하는 고양이들도 나만 보면 하악질을 하면서 노려봐. 그건 정말 딱 질색이야. 아, 그리고 팥도 못 먹어. 붕어빵을 먹었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지. 뭐 아쉽기는 하지만 별 수 없지. 아, 난 아직 소원을 빌지 않았어. 지금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아직 간절한 무언가는 없더라. 그래도 나중에는 생기겠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집은 옛날 방식으로 김장을 하는 걸 고집해. 반드시 장독에다가 담아 땅에 묻어놓지. 여자들이 김장을 하면 그동안 남자들은 땅을 파고 장독을 묻고 김장을 마친 김치들을 대야에 가득 담아서 장독까지 옮기지. 하지만 남자들은 장독에다가 직접 김치를 옮기는 건 엄격하게 금기되고 있어. 남자가 옮기면 김치가 상할 뿐만 아니라 그 해에는 반드시 집안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게 그 이유야. 뭐 나는 그런 미신 따위 믿지 않는 편이지만 집안 어른들은 아주 엄격하게 그 금기사항을 지키시더라고. 내가 뭘 어쩌겠어. 그냥 잠자코 따를 뿐이었지. 그러다가 작년에 사고가 나고 말았지. 나하고는 15살이나 차이 나는 내 막둥이 남동생이 장독에다가 김치를 직접 옮겨버린 거야. 뭐 그런 것 따위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9살짜리 사고뭉치 남자애다 보니까 사고를 친 거지. 난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진 않았어. 근데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었나 봐. 아주 난리가 나버린 거야. 평소 아는 것도 많으시고 차분하고 온화하던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남동생을 혼내고 때리기 시작했어. 할머니는 아이고 아이고 통곡을 하시더니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당황한 듯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른 친척들이 할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하자 정신을 차리고 같이 달라붙었지. 특히 평소 이런 친가에 쓸데없는 고집에 불만이 있던 어머니는 길길이 뛰며 함께 화를 냈어. 막둥이를 마구 때리는 할아버지에게 애가 그렇게 뭘 잘못했냐, 그깟 김치가 내수냐 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팔다리가 붙잡힌 상태에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아무것도 모르는 막둥이는 울고불고 난리였고 난 어머니의 말을 따라 막둥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피했지.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지나고 어머니는 우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달래드린다고 당분간 친가에 남아 계시기로 했어. 어머니는 우리를 데리고 운전하면서 한참을 욕을 내뱉고 막둥이를 달랬어. 그렇게 작년 김장은 망해버리고 말았지. 문제는 말이야, 그날 이후로 막둥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라. 감기 기운인가 했던 것이 점점 심해지더라. 온몸이 붉게 물들었고 군데군데는 마치 곰팡이처럼 하얀 각질들이 올라왔어. 병원에 가봐도 의사들이 곰팡이로 인한 피부병 같다면서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효과는 없었어. 병이 점점 심해지고 붉던 피부가 점점 하얗게 가루들로 뒤덮여갔어. 막둥이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지 못했어. 목에 무언가 턱
하고 걸려있는 듯 캑캑거리는 일도 많아졌고 점점 더 침대에만 누워 헉헉거리며 숨을 쉬는 날들이 늘어났어. 상황이 이쯤 되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친가에 말하라고 했어. 그동안 친가에는 알리지 않았었거든. 자존심이었나 의심이었나 왜 더 일찍 이 상황을 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 상황을 들은 할아버지는 그 즉시 막둥이를 데리고 친가로 내려오라고 하셨어. 친가로 내려가니 장독 앞에는 시뻘건 옷들을 차려입은 동네 어르신들과 새하얀 옷을 차려입은 한 명의 스님이 있었어. 그 다음부터의 상황은 잘 몰라. 할아버지는 막둥이만 데리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집 밖으로 쫓아냈어. 다만 그날 밤 늦게까지 곡소리와 굿소리, 온갖 비명들과 방울소리들이 집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어. 어머니는 울고 아버지는 벌써 두 갑째 담배를 부르시고 다음 날이 되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어. 막둥이는 작은 요람 같은 거에 담겨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어. 건강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 있더라. 피부에 있던 그 허연 무언가들도 모두 사라졌어. 어머니는 막둥이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가족들도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한쪽 팔이 없었어. 아주 깔끔하게 잘라낸 것처럼 피 한 방울 튀긴 자국 없이 그냥 팔이 없었어. 할아버지는 응당 주어야 할 것을 주었을 뿐 왜 우리가 반드시 금기를 지켜야만 하는지는 잘 알았을 것이라 믿는다. 라며 휙 하고 집으로 들어가셨어. 그렇게 막둥이는 다시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어머니도 더 이상 김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 아니,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계시지. 이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가 말해주시길 옛날 할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큰할아버지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 당시에도 막둥이와 비슷하게 큰할아버지도 곰팡이 병이 걸리더니 결국 증조할아버지께서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서야 큰할아버지의 병도 나았다고 하더라고. 과거부터 우리 집안은 장독에서 사는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도 말해주셨어. 근데 이 신이 원래부터 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원기인 존재인지라 그 사악함을 누르기 위해 과거 한 승려가 장독에다가 봉인한 존재라 하더라. 악한 기운을 주기적으로 눌러주기 위해 장독에다가는 김치를 담궜고 그 기운이 우리 집 김치를 맛있게 익혀준다고도 하는 다소 어이없는 이야기였어. 대신 이렇게 금기가 어겨지게 된다면 그 원기의 기운이 금기를 어긴 사람에게 달라붙게 된다더라. 김치를 익히듯 사람의 몸을 점점 익혀간대. 다만 차갑게 익는 김치와 달리 열이 가득한 사람의 몸인지라 서서히 부패하게 된다고 하더라. 벗어날 방법은 오직 같은 피가 흐르는 가족의 신체 일부를 바쳐 원기를 속여야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미신이라 치부하던 나도 이제는 예부터 내려오던 미신이나 금기가 왜 그렇게 중요시되는지 알게 되는 사건이었지. 막둥이? 막둥이는 괜찮아. 저번 주에도 친구랑 싸워서 지금은 외출금지 당한 상태야. 아주 팔팔해. 다만 그날 이후로 가끔 악몽을 꿔. 꿈속에서 항상 난 장독 뚜껑을 열지.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갈린 낫으로 내 귀를 썩둑 하고 잘라 그 장독에 던져 넣어. 우두둑 우두둑 살점을 씹는 소리와 함께 너의 아들 대신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깨지. 이것도 집안 내력인가? 아마 미래의 내 아들도 우리 막둥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것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 뭐 지금 당장은 김치가 맛있으니 괜찮은 것 같아. 그저께 선영이가 민철이를 만났다고 하더라. 5년 전에 실종된 그 민철이. 아니, 살아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찾은 것도 아니야. 몰라, 나도. 그냥 선영이가 말해줬어. 선영이 집이 좀 외곽에 있잖아. 학교 야자 끝나고 9시쯤인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잠깐 길가 옆 자판기에서 캔커피 뽑아가려고 막 잠깐 멈췄대. 지갑을 뒤적거리면서 동전을 세고 있는데 갑자기 선영아 오랜만이야 라며 누군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더라. 선영이가 옆을 보자 민철이가 서 있더래. 중학교 때는 그렇게 친했던 애가 다짜고짜 실종되었다가 5년 만에 불쑥 이 밤에 나타나 말을 거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하더라. 반가운 건 둘째치고 갑자기 나타난 민철이의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대. 축 처진 어깨에 입술까지 내려온 다크서클, 야윈 모습까지. 어디선가 무슨 일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더래. 선영이가 말을 걸려고 했던 찰나 민철이가 말했대. 나랑 가위바위보 하자. 선영이는 뭐? 라며 당황했지만 민철이는 막무가내였대.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니까. 지금 바로 가위바위보 하자. 이러면서 뜬금없이 말을 하는 거야.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닥달하는 민철이를 보고 덜컥 겁이 나서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내밀었대. 그러자 민철이가 가위, 바위, 보 외쳤고 곧이어서 내가 졌네. 샹 이라 내뱉고 골목 어두운 곳으로 사라졌다더라. 맞아. 그대로 사라졌대. 근데 괴기한 게 선영이가 주먹을 냈거든? 근데 민철이가 가위도 보도 아닌 이상한 걸 냈다더라. 4개의 손가락을 펴서 무언가를 냈대. 모르지 나도. 근데 선영이가 봤을 때 분명 4개의 손가락을 폈는데 3개의 손가락이 접혀 있었다는 거야. 몰라, 겁먹고 잘못 본 건지 아님 귀신한테 올린 건지. 근데 정말로 가위바위보 진 걸 진심으로 아쉬워했대. 뭐 자기가 이겼으면 어쩌라고 그랬으려나. 야, 옛날에 그 정신 나간 아저씨 했던 말 기억나지 않냐? 그 가위바위보 하자고 하면 오줌 질질 싸면서 벌벌 떨던 그 아저씨. 뭐 자기가 둘이고 손가락 수십 개가 자기 살을 파고들고 막 그 헛소리. 선영이 얘도 이 이야기 듣고 헛소문 퍼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 알았어. 내일 보자. 문수야, 오랜만이야. 뭐야, 너 살아있었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니까.
지금 바로 가위바위보 하자. 어?